오케이, 스칼라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 혹시 스케일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응? 그냥 크기 또 다를 수도 있을 건데. 예를 들어 물고기에 비늘 같은 거 그죠? 예전에 큰 물고기의 큰 비늘 같은 거를 화폐 대신 교환 단위로 썼거든. 그래서 스케일은 그래서 처음에 비늘 그러다가 물 교환의 가치가 가지는 단위 또는 눈금. 그래서 지금은 자연 눈금 같은 걸 제일 스케일이라고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가진 뜻은 단위 또는 눈금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크기를 재는 기준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놈의 크기에 라는 뜻이니까 스칼라는 결국 얘가 아니라 스칼라는 결국 크기만 가진다. 뭔가가 없다라는 뜻인데, 벡터는 사실 세상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 여기에서 우리 집까지 1km 떨어져 있어 하면 너네가 우리 집에 찾아올 수 있나?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크기만 또는 숫자만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나타낸다. 그리고 사실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세상은 사실은 방향까지 포함한 벡터량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스칼라가 사실 크기만 있으니까 얘는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얘기는 계산이 쉽다는 얘기다. 계산만 쉽지 계산 잘한다고 개념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벡터는 크기 있는 숫자가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나타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화살표가 나타낸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칭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면은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크기만 되지. 쉽게 해서 계산이 어렵다. 그럼 도대체 왜 벡터를 쓰냐 하면은 스칼라는 계산이 쉬운 대신에 쓸데없다. 물리 1을 했으면 속력과 속도 구분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치? 속력이 스칼라로 속도가 벡터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순간 속도를 다 더해서 정확하게는 미소 속도를 전부 다 접근해가지고 언제라도 속력을 알아낼 수 있어. 근데 속력으로 속도를 알아낼 수는 없지. 방향이 아예 빠졌으니까. 그래서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벡터 대부분의 물리량이 벡터니까 얘는 웬만하면 말을 할 때 벡터로 얘기하면 안 틀린다. 그러니까 교수나 선생님 벡터를 좋아해. 왜냐고 계산할 일이 없거든. 근데 학생들은 물론 스칼라를 좋아하겠지. 왜냐고 계산이 쉽거든. 즉 웬만한 말을 할 때 벡터라고 우기면서 말을 하면 웬만하면 안 틀린다. 직접 쓸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예를 몇 개 들까? 물리원 약간 복습 위치가 뭐죠? 그러면 좀 더 쉽게 중학교 때도 배웠을지도 모르는 위치 표현의 3요소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위치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그 문제랑 똑같아. 여기에서 당장 목적지까지 갈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보통은 여기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얼마나 가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화살 위치가 된다고 하는데 필요한 게 거리 그리고 방향이 필요하겠죠. 방향이 그러니까 당연히 벡터라는 얘기예요. 즉 벡터 중에서 제일 대표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번 번에도 위치다. 그래서 그 위치의 변화는 또 뭐라고 하지? 변이라고 한다고 하지? 변화는 나중 빼기 처음 하는데 무조건. 그럼 시간에 따른 변화는 또 뭐라고 얘기해? 물론 속도라고 한다고 하지? 속도의 변화는
여기에 질량 곱하면 이 되겠죠? 즉 위치부터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이렇게 쭉 연달아서 물리 원에서 정의했었던 개념들이 싹 있는 데가 벡터다. 또는 뉴턴 법칙은 기본적으로 가속도를 얘기하니까 뉴턴 법칙 세계에 있는 힘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싹 다 진역되고 싹 다 벡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새로 배운 개념 말고 예전에 배웠던 개념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되겠네. 변이 비스무리하게 나왔던 게 누구였더라? 이동거리였다, 그치? 그 이동거리의 시간적 변화는 속력이다, 그치? 이런 것들은 스칼라량, 쉽게 얘기해서 안 습관한 이유가 물론 문제에서 저걸 굳이 묻는다면 그냥 대놓고 낚시야. 조심하라는 뜻이지. 그 외에 방향성이 없어 보이는 온도라든가 또 방향성이 없어 보이는 질량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스칼라다. 즉 이걸 구분을 하는데 지금 당장 구분해야 될 거는 이 정도만 풀면 될까요? 아니 그 중에도 특히 병리까지 얘는 벡터다. 그러니까 역학의 지금 새로 배운 놈들은 싹 새로 배운 게 아니라 무기원에서 새로 도입된 놈들은 싹 다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몇 개 안 거? 오케이. 그러면 벡터의 표시는 버리자. 벡터는 방향이 있으니까 숫자로 표현이 안 되고 화살표로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어느 시작점부터 어디까지 있지? 그러면은 이게 벡터 표시다.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는 벡터의 영상에서 보고 그러니까 벡터의 시작점에서부터 벡터의 크기, 그 길이가 벡터의 크기겠지? 이건 벡터, 대가리가 향하는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다.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가지는데 크기는 길이고 방향은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하면 된다. 이 정도야 배운 적이 있을 테니까 플러스. 그 다음 두 벡터의 동등성, 이건 말라고 넘어가자. 평행 이동해도 벡터는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방향하고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벡터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는 평행 이동에서 정확하게 겹치게 만들 수 있어 동등하다고 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벡터는 네 편한 대로 아무 때나 평행 이동식을 본다는 얘기야. 좀 이따 가자. 두 번째, 벡터의 합성. 쉽게 얘기해서 더하기다. 벡터라는 걸 정의했으니까 숫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야 이미 익숙할 거고 벡터는 처음 정의했으니까 그 벡터의 더하기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법 1. 첫 번째는 대명사변한 거. 자체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다. 어떤 벡터를 화살표 표시했다면 보통 어떻게 표기하냐면 A란 벡터 몇 다는 것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물론 책에 따라가지고는 이딴 식으로 표시한 책도 있고 그냥 굵은 글씨로 A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대학교 책의 일반적인 활자가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장식되어 있는 뭔가가 나면 싹 다 벡터라고 보면 돼. 굵은 글자부터 지금 쓰기 제일 쉬운 게 얘니까 이 정도로 표시를 하자. 그 다음 B랑 벡터도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을 합성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두 벡터의 시작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빨간색처럼 평행 사변을 만든 후 두 벡터의 공통 시작점에서 공통 끝점까지 찍 이으면 이게 단순히 두 벡터 A 플러스 B를 나타내는 거다. 라는 중딩 때 배웠고 그렇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건 중딩 수준. 우리 책에서는 새로운 걸 배우시겠죠. 자, 방향은 저 파란색 방향이고 크기도 지금 구할 수 있을 거다. 한번 구해볼래? 벡터 표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고 있는데 이 크기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낸다. 얘도 이렇게, 얘는 보통 안 지우고 그냥 큰 스카라 값으로 표현한다. 아무거나 써도 돼. 네. 자,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는 나지 A, B 벡터의 크기는 나지 B. 그럼 파란선 길이 한번 구해봐. 내가 수학을 못해서 말이지. 어떻게 하면 저 파란선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를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죠? 어차피 다를 수 있는 게 직각삼각형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얘가 세타라면은 동일각이니까 얘는 평행선의 동일각으로 갖고 세타. 그럼 요 크기는 얼마가 되게? 얘가 A니까 얘는 A, 그럼 얘는 그래서 되겠죠? 자, 그래서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한 벡터의 크기는 불러볼래? 그럼 직각삼각형은 B가 길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죠? B 플러스 A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사인 세타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전체 이 뜻이어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얼마지? 1이다. 그 알고 있지? 그러면 얘 A 제곱 코사인 제곱, A 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당연히 A 제곱 남을 거다. 그리고 B 제곱 통째로 나올 거고 남는 건 누굴까요? 그 대신다, 그죠? 자, 그래서 평행사경법으로 저놈의 크기를 구한다라고 쓸 수 있는 공식은 이건데 원리 자체는 단순히 피타고라스입니다. 삼각함수하고. 그래서 공식 외우는 것보다 그냥 원리대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는 못했던 힘 중에 벡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 힘이니까 여기 10N 여기 20N짜리 힘을 나타내는 벡터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이 사이각이 60도가 치자. 그러면은 얘 합력의 크기가 얼마냐? 여기 대입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도 빨리 넘어. 답 나온 사람 손. 눈 왜 그렇게 무섭게 뜨고 있냐? 집중한다. 네, 딱 계산해. 답 나온 사람 손. 어떻게 했냐? 위에 집어넣었어? 잘했어. 그러지 말아야 돼. 이거 얼마게? 그 이게 더 편하지 않냐? 25의 제곱 플러스 얼마죠? 300인가? 네. 그래서 어쨌든 300인가? 뭐 뭐야? 아 미쳤다. 미안. 우리 사줄 못해서. 네, 5 루트 3이죠. 75, 625, 그러니까 루트 700이 되죠. 그래서 루트 700이겠죠. 이게 다르죠. 이게 공식화해서 외우지 말라는 게 이것만 묻는 게 아니거든. 바로 뒤에는 뺄셈을 할 건데 그때 응용할 수 있으니까 웬만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지 않으면 혹시 제 코사인 법칙 배웠냐? 그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방법. 마찬가지 벡터 합성할 때 삼각형법이라는 걸 써먹을 수 있는데 사기야. A 벡터랑 또 B 벡터를 더하는데 A 벡터의 대가리에 B 벡터의 꼬리를 붙이고 이름은 공통 시작점인 A의 시작점에서
B의 끝점까지 띄우면은 이게 A 플러스 B 벡터의 합이란 말이야. 이걸 왜 사기라고 했을까? 사실은 정선으로 하자. 삼각형이랑 똑같은 거 맞나? 벡터의 동등성, 벡터 평행이동해도 상관없어. 그럼 원래 B 벡터가 여기 있었던 B 벡터 단수의 평행이동한 것뿐이지. 그래서 평행사변법이나 삼각형법이나 똑같다. 방법만 다르게 얘기할 뿐이야. 그럼 왜 굳이 이런 수고를 했을까? 벡터가 두 개면 두 개는 완전 똑같다 그러지? 굳이 삼각형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벡터가 누가 두 개랬어? 근데 더 많으면 삼각형법이 아니라 평행사변법 쓰면 어떻게 되냐? 세 개를 더하라고 하면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얘 둘을 합성하고 그런 다음에 얘랑 얘를 또 삼각형으로 더해야 되지. 그럼 삼각형법은 A 벡터에다가 B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다음 A 벡터, 그럼 다음 B 벡터, 그 다음 C 벡터. 그러면 A랑 B 합한 거 이거. 그 다음 거기 어차피하면 이게 되고 되겠지? 그래서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같습니다. 즉 두 개만 쓸 때는 모르겠는데 벡터가 더럽게 많아지면 그러니까 세 개라면은 세 개만 해도 훨씬 삼각형법이 편하다 그죠? 근데 벡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다루는 게 아니라 몇백 개 다룰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런 짧은 변에 가진 벡터를 살짝 각도로 하고 살짝 각도로 하고 다 더하면 귀찮아. 원이 된다. 곡선이나 그런 걸 다루는 방법인 건데 일반적으로 벡터를 다룰 때는 당연히 한두 개만 다루는 건 아니지. 처음 배우니까 두 개에서 다루고 그러죠. 자, 그래서 벡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사실은 삼각형법이 훨씬 편하다. 그릴 때가 됐든 아니면 아직 뭔가 안 배워가지고 계산할 때도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하여간 벡터가 많아지면은 아무 데나 안 쓴다. 삼각형법 쓰죠. 구체적으로 컴퓨터를 계산할 때는 삼각형법이 훨씬 편하다. 그래서 굳이 이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벡터 덧셈의 특징은 넘어가자. 산수 다음이랑 똑같다. 지금 교환법칙 수선이하고 결합법칙도 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웬만하면 안 틀리는데 둘이 계산도 거의 비슷해. 그래서 덧셈의 함정에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한다면 맞는다 이거. 스칼라가 됐든 벡터가 됐든. 근데 계산값은 다를 수 있다. 왜냐면 스칼라로 계산하면 직선운동밖에 표현 못하지. 그런데 만약에 곡선운동이나 특히나 등속 운동이었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100% 얘기했다면 그것도 맞다. 그래서 무조건 맞다는 얘기다. 그래서 아주 안 친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 가속 곱하기 시간 하면 된다. 그럼 선생님 안 틀렸어. 근데 학생들이 계산할 때 스칼을 알고 그렇게 계산하면은 당연히 틀린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기 어려운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거다. 학생들 스칼을 적어. 이게 학생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이상 교재에서 얘기하는 우리한테 당연히 벡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칼로 계산하면 틀리는 경우가 꽤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은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벡터의 뺄셈. 덧셈을 했으니까 뺄셈 값이 해야지. 스칼라의 사칙연산은 뭐가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다 그치? 벡터의 사칙연산은 사칙연산이 아니라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다. 근데 곱셈이 두 가지다. 나눗셈은 없고. 그걸 결정해야 돼. 벡터는 곱을 할까 말까.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이 두 개 차이. 얘는 뭐거든? 얘는 뭐야? 마이너스가 왜 붙었을까? 네. 마이너스가 คู려서는 둘은 당연히 방향이 반대하는 얘기죠. 그럼 끝났다. 지나간 사람이 A 벡터 빼기 B 벡터를 계산해라 라고 했다면 착한 사람은 이렇게 보이겠죠?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해라. 덧셈은 이미 배웠다, 그죠? 그럼 그 덧셈 그대로 하면 돼. 단 마이너스 B라고 해서 B 벡터 방향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다. 통일해서 예를 들어 아까 똑같이 A 벡터가 있다. 그리고 B 벡터가 있다. 이번엔 A-B를 계산하라는 말.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볼래? B를 돌려. 그렇지, B를 돌려서. 그 다음 오, 생각한 건 누구지? 또 다른 사람. B를 돌려서 평행사법 해도 된다, 그렇지? 주당하잖아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평행사법 생각한 사람은 당연히 통째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둘을 합동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뭔가 이상한데? 길이가 너무 다른데? 같이 그리자. 근데 난 생각하고 생각한 사람은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 더 쉽거든. 계산하기도 쉽고. 정말 너무 길다. 자,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당연히 얘를 뒤집어가지고 요강이 마이너스 B 벡터. 그러면 얘랑 얘를 평행사변하고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이게 A 마이너스 B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죠. 삼각형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지. 얘를 뒤집었다고. 그럼 시작점이 여기, 끝점이 여기니까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게 A 마이너스 B 벡터가 된다. 착한 사람은 얘랑 얘가 나랑 합으로 풀 거겠죠. 그리고 사실은 계산 얘가 합도주고 싶다. 자, 그래서 책에는 안 나오겠지만 너네가 한번 계산을 해봐. 그렇다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2초) 줄게. 지났어. 알겠는 사람 얘기해봐. 얼마냐? 둘째로 A 벡터 B제곱 빼기 굿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쉽다라고 한 게 아까 전에 이게 B 플러스 A 코사인 세타였죠? 그러면 이번엔 요거 얼마냐? 똑같았죠? 즉 가운데 부, 즉 요거만 다르다는 걸 할 수 있다고 해. 그래서 보너가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는 코사인 세타가 되시겠죠?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벡터와 스칼라의 곱이라고 했는데 스칼라는 크기고 그게 영향 주는 벡터의 크기만 영향 준다. 그 얘기는 벡터에다 스칼라 곱하면 그 스칼라 배만큼 벡터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뿐이야. 그 얘기는 크기는 변하는데 뭐는 안 변한다는 뜻이게 방향은 안 변한다는 뜻이다, 그지? 그리고 사실은 이미 한번 써보는 게 착한 사람이고 마이너스 1 곱한 걸 보일 거다, 그지? 그래서 이미 사실은 한번 써먹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붙인 방향이 바뀐다라고 한 거. 예를 들어 물리원에서는 방향을 다르긴 하는데 이 차원에서 움직이니까 방향이 앞쪽 아니면 뒤쪽이지. 그때도 앞쪽이 플러스 뒤쪽이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사실은 벡터를 써먹는 거다. 벡터 할 줄 알면 굳이 1차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기는 어떤 얘기야.
변이가 앞으로 플러스 5였다가 마이너스 2였으면은 총 변이는 얼마냐 라고 하는데 사실 벡터의 얘기가 뻔한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다른 거, 우리 원에서는 D만 있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된다. 이리로 가도 된다. 그래서 사실 자유도가 벡터를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 거꾸로 얘기하면 2학년 미안 일반 학년이 얘기하고 있었네. 물리 1에서 배웠던 변이라든가 하여튼 변화 개념은 직선상 운동의 특별한 경우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운동 3차원이든 사실은 벡터였으면 100차원이든 아무 상관없거든. 그래서 벡터를 이해하면 차원을 넘어서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 그러면 사실 벡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 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걱정 마. 지금 당장 배울 건 덧셈하고 뺄셈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벡터의 분해. 원래 분해는 조립의 역순이라 그러지? 조립이 합성이었으면 분해는 그 합성 반대로 하면 되거든. 즉 합성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벡터를 합쳐서 하나를 만든다면 분해는 이의 벡터가 하나 있을 때 얘를 두 개로 쪼개면 되는 거죠. 어떻게 쪼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 한쪽은 이렇게 쪼갤래? 라고 누가 이게 좋대. 그러면은 이걸 합성해가지고 어쨌거나 빨간색이 나올 수 있게 이 두 벡터로 분해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벡터를 합성, 즉 두 개를 합해서 하나를 만드는 건 방법이 하나뿐이지. 그럼 분해는 방법이 하나뿐일까? 평소에 듣기 못하네. 미안, 이건 고치자. 네, 합성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지만 분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분해하는 게 잘 분해했다고 소문날까? 방법 여러 가지니까 그냥 네 편한 대로 분해하면 되는 거야. 즉 계산하기 제일 쉬운 방법으로 분해하면 된다. 그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편한 대로라는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 몇 가지만 볼까? 너네가 제일 쉽게 다룰 수 있는 각도가 몇 도야? 90도. 네? 그래서 두 벡터를 수직 눈으로 분해하시면 된다. 그가 다루기 제일 쉬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선을 삼각함수였으면 이럴 때 제일 쉽게 다룰 수 있다. 그럼 수직으로 다룰 때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라고 하는 걸 결정해야 되는데 크게 단수도 뻔하지. 문제에서 이미 단서를 준 방향으로. 즉 합쳐서 얘기하면 항상 단수의 벡터의 분해는 네가 제일 편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얘가 힘하고 지금 섞여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얘기처럼 자, 책상 위에 물체를 올려놨다 라고 표현했다. 아니 바닥 위에 물체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역학의 눈으로 봤을 때 바닥 위에 물체를 올려놨다 그죠? 일단 지금 놔뒀다 이러면 뭐가 보여야 될까? 에너지까지 벌써 갔어? 일도 안 배웠는데 수학이란 체계, 잠깐만 수학이란 체계가 공리에서 시작해서 샤민, 명제만 가지고 쌓아올린 체계라면 역학 만든 놈이 누구지? 응. 걔가 무슨 놈을 통해서? 프린키피아라고 하지? 라틴어야 프린시피라는 뜻이야 영어로는.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필로소피엠 내추럴리스 즉 자연, 철학의 시각적인 원리란 뜻이다. 라틴은 사실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사람들이 흔히 뉴턴의 이론은 프린키피아라고 하는데 전체는 이거다. 자연 철학의 수학적인 원리. 지금 뉴턴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논문 발표한 게 아니라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논문 발표했다. 그럼 수학이랑 마찬가지로 공리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공리에 해당하는 게 너네가 뉴턴 제1, 2, 3법칙이라고 했던 그 운동법칙이다. 거기서부터 쌓아가는 거야. 즉 엄밀히 얘기해서 뉴턴 역학은 사실 뉴턴 제1, 2, 3법칙밖에 없다. 얘는 1이나 에너지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혹시 이거 보면 이 공식이 맞나? 아니면 누구지? 몇 개 고쳐봐. 벡터. 응? 오! 니 물리트 처음 듣는 거 아니지? 근데 아까 모르는 척 했지? 네. 얘가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좀 더 나은 표현이다. 근데 저게 도트는 사실은 단순 곱하기 아니라 내적이다. 안 하려고 했던 건데 할까? 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F 벡터가 방향이 바뀌든 뭘 바뀌든 적분 형태를 쓰는 게 맞다.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려고 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벡터, 내적을 하면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자연은 아까 봤듯이 위치나 아니면 힘이나 그런 게 전부 다 웬만하면 벡터인데 벡터의 단점이 계산하기 힘들다고 했지. 근데 만약에 벡터 두 개를 어떻게 연산했더니 무언가가 일정 값이 나온다. 예를 들어 1이나 에너지 얘기다. 그러면은 그건 대박이죠. 계산도 쉽고 스칼라니까 계산도 쉽고 계산 보증까지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1하고 에너지다. 즉 그까지 가야지 에너지가 답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잠깐만 뭔가 하나만 더 해봤어. 응? 아 맞다 이거. 네 이걸로 할 수 있는 거. 그럼 알 수 있다고 철저하게 뉴턴 법칙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뭐가 보이냐? 물체가 올라갔다. 이런 거. 이거 보고 느껴지는 거. 중력과 수직은 중력과 수직한 방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정지에 있으려면 반대하면 같은 그룹이 적용하는 그 사이에 살짝 뛰어노는 부분이 있는데 정지에 있다라고 한 거, 약간 뉴턴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R자임이 0이면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렇지? 이 법칙은 R자임과 가속도는 비례하고 관성, 즉 질량하고 반비례한다는 얘기다, 그렇죠? 세 번째는 작가니까 일단 패스. 어쨌든 1, 2, 3법칙에서 얘기하는 힘과 가속도의 관계다. 그럼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게 그거 아닐까? 힘 아니면 가속도? 딱 보면 가만히 있잖아. 안 움직이니까 가속도가? 그러니까 R자임이 이 돼야 되는지 중력이 있어. 그치? 그럼 중력 있으면 저 책상 뚫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가만히 있을까? 같은 위치에 반대방에 힘이 작용해서 합력이 0이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당연히 이때는 벡터 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직 방향은 힘이 0이잖아. 그러니까 축 하나 이렇게 구해.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구해. 켜놓고 뭔가를 따지면 되겠죠. 지금 축 나눌 때 벡터 푸는 어떻게 할 때 이거는 뭐 단서가 워낙 많으니까 수평으로도 R자임 0, 수직으로 R자임 0이니까 수평하고 수직으로 나누면 다 쉽다. 그러면 여기가 이딴 식으로 빗면 위에서 물체가 이번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쪽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누는 거야? 뭐가 보여 이거? 그냥 중력은 작용할 거고 수직 항력도 있겠지. 수직 항력이 어느 방향이지? 바닥이 수직으로 떠받치니까 바닥이 수직이겠지? 이 방향이 될 거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축 어떻게 나누는 게 편할까? 나라면은 이 축은 먼저 생각하겠다. 왜냐면 이렇게 서가지고 삐뚤하게 보면은 누가 뭐래도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는 안 움직이잖아. 다시 이쪽으로는 움직이는데 이쪽으로는 안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게? 이 방향으로 R자임이 0이라는 뜻이지? 네.
그러니까 쭉 하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은 분해할 때 요거 하나가 결정이 된다면 나머지는 이 방향으로 잡겠지. 즉 보통 수직으로 분리한다라고 하는 건 계산하기 쉽게 그 단선 중 방향이라고 하는 건 제일 흔한 게 그 방향의 알짜임이 영의 방향을 선택하는 게 편하다. 아니라면 좀 더 복잡하게 물체를 실에 매달아놨는데 여기 힘을 이렇게 줬더니 이 물체가 또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다는 건 무조건 가속도가 1란 뜻이다, 그지? 이건 수평, 수직 둘 다 빵이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누는 게 편할까? 자, 그럼 여기 힘이 하나가 더 있지? 중력. 중력, 장력, 그리고 T가 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높여주는 게 편할까? 당연히 가속도가 X방향이고 Y방향이고 둘 다 빵이니까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긴 하겠지만은 자, 그러면 줄을 이렇게 나누면은 수직 방향으로는 R자임 계산대 필요함이 T의 Y 성분 그리고 여기 T거든요. 수평은 F, T의 수평 성분 이 둘만 따지면 되지. 연직 방향은 T의 수직 성분 그리고 중력 따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빵이라고 보면은 각각이 금방 구할 수 있을 거다. 즉 어떻게 쪼갤 건가라고 하는 건 핵심이 이거야. 그냥 이 편한 대로 편하다라고 하는 게 단서가 있다라는 건데 단서를 준 방향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RCM 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반드시 이렇게 구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이 편한 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즉 힘을 나눌 때 수직인데 그 수직이라는 게 항상 수평과 수직은 아니다. 수평과 수직은 아니다. 때에 따라 달라.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일 잘한다는 거지. 손 떼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걸 계산하지 않을까를 최선의 계산을 할까. 우린 고민하는 사람이 이기는구나. 자, 그 다음 네 번째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는데 좌표축이 있다. 좌표축이 이미 줬으니까 원점은 고정이 되겠지? 지금 저기에 교차점이 있는 저 동그라미 이렇게 안 오니까 응? 응? 0이라는 사람 손 그럼 오른 사람 손 왜 온대? 응? 원점이 0으로 보지? 보이지? 네. 그래서 보통 저 오다 물론 0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T, 즉 좌표축에 이미 줘놨다라고 하면 이걸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벡터는 여기다 이거 줬다. 이게 A 벡터라고 하자. 그럼 이거는 벡터 두 개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 A 벡터를 X축으로 그대로 정상으로 내려서 요거를 X방향 성분 벡터라고 할 거고요. 크기만 따지죠. 지금은 이 크기는 X 3분이라고 한다. 그 다음 마찬가지 이 파란색, 하얀색 두 개 합치면 빨간색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분리했다고 보면 되겠죠. 각각 성분 벡터를 분리한 다음에 다음은 원인 벡터가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흔히 성분 벡터가 아니라 성분이라고 한다면은 요 벡터의 크기만 얘기해. 즉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면 각 축으로의 정상을 내면 그 정상의 크기만 구하면 된다. 또는 벡터의 또 다른 표기법을 하나 더 소개할게. 이거는 흔히 이렇게 표시합니다. ax, ay. 굳이 저걸 왜 쓸게? ax, ay. 좌표축에서 점정할 때 저 몇 컴마 몇으로 점을 정하는 거 언제 배우냐? 초등학교 중 3, 4학년? 그때 배운 거 맞냐?
언제 배우지?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 가열고 매컴만 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벡터 표기 방법이다. 지금 이미 벡터는 꽤 많이 쓰고 있어요. 보자. 자, 그럼 벡터의 성분을 더 나가기 전에 저 제일 밑에 있는 이것도 좀 하도록 하자. 크로스 프로덕트 배우냐? 내적, 외적? 네. 뭔가 반응이 학생이 둘인 거 보니까 둘이 배웠나 보네. 잠깐만요. 자, 어쨌든 제일 밑에 있는 거 좀 보도록 하자. 반대. 뭔가 증명할 때 유닛 벡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왕 벡터의 성분으로 쪼갰으니까 그 성분으로 쪼개진 걸 표기할 때 단위 벡터 표기법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건 뭐냐면 특정 축을 향하면서도 유닛이라고 하는 거에서 뻔하게 알겠지만 크기가 1인 벡터를 유닛 벡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벡터가 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R 벡터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 이 R 벡터는 크기가 R이었죠? 그럼 저 R 벡터의 유닛 벡터는 뭐냐? 라고 하면 R과 같은 방향을 향하면서 크기가 1인 벡터 이거는 R의 유닛 벡터라고 하는 표시는 위에다 저렇게 이상한 박스를 달아놓고 햇이라고 부르면 된다. 그래서 R 햇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작게 쓰면 돼. 그러면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유닛 벡터들 잠깐 물리투 처음 듣는 사람 좀. 아 벡터 연산만 배웠나? 이하를 아 맞다 고등학교에서 내적까지 배우는구나. 이해하지 말자. 큰일 날 것 같아. 자 그럼 데카르트 좌표계를 카테시안 코디네이션이라고 하거든. 참고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유닛 벡터는 x 방향 단위 벡터는 흔하게 i 뭐라고 하죠? 햇 있습니다. 책에다 하나로 되어 있을 거야. 근데 과거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해줬을 거다. x방향 단위 벡터란 뜻이야. 둘이 똑같은 뜻이니까 괜히 x 쓰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x 쓰는 사람 마음대로. 물론 A, B, C라고 하는 사람 오시면 y 방향은 마찬가지 J 햇 물론 이것도 y 햇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Z 방향은 Z 햇 뭐야? 순서가 바뀌었다. 저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해볼까? 이 A 벡터의 X 성분의 크기가 AX, Y 성분의 크기가 AY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A 벡터는 X 방향 벡터와 Y 방향 벡터를 합하면 A가 되는데 X 방향 벡터는 크기가 AX고 방향은 X 방향이지. AY 벡터는 크기는 AY고 방향은 J 방향이 되겠지. 즉 벡터를 성분으로 사실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분의 크기하고 다른 벡터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벡터를 합성한 대수적인 방법. 대수적인 방법이란 그냥 스칼라 연산을 얘기하는 거다. 그냥 더하기 빼기. 그게 제일 익숙하니까. 사실 뭐 삼각형법이면 뭐고 얘기했지만은 단서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엔 기하로 풀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한 연산을 가질 수도 있어. 물론 일반적으로 훨씬 더 단순한 연산을 한다. 그래서 벡터 합성은 대수적인 방법. 합성이고 분해고 지금 볼 때는 뺄셈이고 덧셈이고 똑같은 걸 거다. 방향만 반대가 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뺄셈, 합성 방법, 즉 덧셈이라고 하는 걸 대수적으로 한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몇 번이에요? 1번 뭐지? 그냥 자, 그래서 그는 이 우리가 지금 말했죠. 얘가 A 벡터 X, Y 축. 혹시 차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진짜 어렵다. 원점은 일단 생략. 자, 마찬가지 이번에도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합성할 건데 왠지 삼각형법이나 평행사변법을 쓰고 싶겠지만 좌표계에서도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A 벡터는 아까처럼 AX와 AY로 쪼갤 수 있겠지? 굳이 안 썼다. B 벡터도 마찬가지 이 방향 그리고 이 방향으로 쪼갤 수 있겠지? C도 마찬가지 요거로 쪼갤 수 있을 거다, 그치? 그럼 합성할 때 A, B, C 세 개를 합성하나 아니면 쪼개가지고 6개를 합성하나 똑같이? 맞나? 그럼 그 다음에는 6개를 동시에 할 게 아니라 X 방향으로 요거 하면 단순히 앞쪽 아니면 뒤쪽이 되는 거 맞나? 그럼 단순히 스칼라, 그러니까 대수적인 덧셈이 된다는 얘기야. 맞나? 그 다음 Y 방향도 위쪽 아니면 아래쪽에도 마찬가지 대수적인 합성이 되겠지? 그래서 어차피 벡터의 덧셈보다 대수적인 덧셈이 훨씬 쉬우니까 차라리 벡터를 둘로 쪼개 각 축으로 쪼개가지고 X축은 X축 따로, Y축은 Y축 따로 이렇게 연산하면 이게 대수적인 합성이 되는 거다. 그리고 차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A 벡터 주면 Y하고 X를 쪼갤 수 있죠. 그럼 요 독립변수 하나, 요 독립변수 하나가 있으니까 독립변수가 두 개는 있어야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사실 2차원을 봅시다. 3차원 독립변수의 개수가 3개, 4차원은 4개, 5차원이고 100차원이고 그냥 독립변수의 개수는 쭉 밀리는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차원이 3차원에서 4차원까지는 넘어가면 100차원이고 1000차원은 아무 하게도 없다. 되게 쉬운 얘기야. 아마 볼 일이 있으려나? 일반 선생님한테 한번 볼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개수적인 합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편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편한지 잠깐 볼까? 쭉 넘어가서 문제 좀 찾아봐요. 몇 페이지? 오케이, 19페이지에 3번.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 대수적인 합이라는 뜻이다, 그치? 그리고 표기법에 5,4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다, 그치? 그 벡터 표기법이라고 했다. 자, 그럼 이거 세 개를 합하라고 하는데 굳이 삼각형법이나 평행사변법을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X축 방향으로 먼저 벡터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까? 녹색 먼저 플러스 5지, 파란색은 마이너스 5지, 합하면 빵이지? 그럼 빨간색은 안 되겠네. 2가 이제 플러스 2. 즉 최종적으로 X 방향은 플러스 2 방향을 할까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할까? 플러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4 또 2네. 그럼 결국 2,2를 하는 방향이라는 뜻이지. 얘기하자면 2i 더하기 2j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그 크기는 2루트 2지 뭐 라고 계산이 되겠다, 그지? 이게 벡터를 합성하는 대수적인 근거도 됩니다.
사실은 3차원을 다루니까 일단 예를 들어 A 벡터라는 게 A, I, AX, I, A, Y, J 귀찮아 이거 쓰지 야 앞으로 A 벡터 쓸 때 기본값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볼까 어쨌든 얘도 X축, Y축, Z축으로 쪼개면 어쨌든 벡터의 각각 성분의 크기와 그 방향의 벡터, 단위 벡터로 나타낼 수 있을 거다 라고 하자 그럼 어쨌든 X방향 얼마나 같은 Y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지 독립변수니까 그러면 얘들을 합성하라라고 한다면은 단순 더하기겠네 그만 쓸까? 쓰기 힘들어 보이는데 는 간이 ax 플러스 bx 미안 영어를 못해서 나 x라고 부르고 y 썼네 왜 I 썼대? 바이스 버사 이딴 식으로 어쨌든 x방향끼리 더하면 되고 스칼라로 대수적으로 y도 z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물론 뺄셈도 덧셈은 똑같으니까 이게 만약에 a 마이너스 bx의 x 마이너스 bx가 되겠죠 이게 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단위 벡터까지 써야지 도대체 왜 대수적 합성을 배우고 벡터의 성분으로 분해하는 걸 배웠나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훨씬 쉽다 사실은 그럼 그 다음은 넘어가서 알짜인 부하기 얘기하면 별로 없겠네 전치상 알짜인 부하기 핵심 내용을 얘기하자면 힘도 벡터니까 벡터적으로 합성하면 되는 끝인 게 아니에요 왜 알짜인 정리가 안 돼? 무시 1힘 내용 알아야 될 건 단순히 이게 벡터라는 거다 그러면 좀 쉬운 얘기로 하자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첫 번째 힘의 합성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 2뉴턴 더하기 2뉴턴이 얼마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지? 근데 정답 왜 모르지? 방향을 모르니까 그렇지? 방향이 아예 반대로 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값은 2, 0에서 4까지 변하겠지만 그래도 방향은 여전히 모른다 그치? 방향 모르면 모르는 거다 자 그러면 문제를 바꾸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2뉴턴과 또 다른 2뉴턴의 합력은 얼마가 되냐? 응? 사는 사람 손? 반대쪽 손도 들고 있어 중요한 걸 빠뜨렸거든 이쪽으로 2뉴턴이 이미 작용해 그런데 또 다른 물체에 2뉴턴이 작용해 이거 합력 얼마게 해? 다시 뭐야? 그렇지 합성 못하지 어떨 때 합성할 수 있고 어떨 때 합성할 수 없어? 작용점이 같은데 응? 작용점이? 같을 필요는 없죠 응? 한 물체 있어야 된다 그지? 그래서 합성에서 사람들이 흔히 빠뜨리는 게 사실은 운동 방정식 세울 때도 뭘 넣어야 되고 뭘 빼야 될지 거기 기준 딱 하나밖에 없잖아 한 물체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과 같은 효과를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지? 는 말로 할 걸 그랬다 그만하자 결국 다 썼네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하나의 힘을 찾는 과정을 사실은 합성이라고 한다
아까 벡터는 단순히 더하기라고 했지만 그 더하기 결과 두 힘과 같은 크기를 가지고 또 다른 힘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그린 거 이건 뭐라고 부르게 용어가? 알잖아. 틀렸다. 합력. 네, 합력이다, 그치? 그래서 합성은 합력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면 방금 틀렸다고 해도 알짱 되지. 알짱은 뭘까? 이게 뭐야? 네토스지. 그래서 F는 이라고는 이 질문이다. 알짱과 합력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아시는 분? 난 모르겠는데. 정말 위험한 만큼 도저히 못 쓰겠어가지고 화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과 같은 효과를 가진 단 하나의 힘을 알짱이라고 한다. 뭐가 차이인지 알겠나? 합력과 알짱? 모든 그렇지. 얘들 힘이 딸랑 두 개밖에 없다. 그럼 합성은 두 개 합하면 되겠지? 그럼 그게 알짱이 된다. 그럼 A, B, C 세 개의 힘이 있다면 A랑 B를 더하기 합력이다. B랑 C를 더하기 합력이다. 근데 알짱은 알짱 없이 A, B, C 다 더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힘을 찾는 이 과정에서 약간의 경험이 필요했었다. 물리원에서 운동과제 세울 때 헷갈렸던 이유가 사실 이거지. 모든 힘 찾는데 힘 하나 빠뜨리면 안 되거든. 그죠? 예를 들어 이딴 거 A, B 두 물체가 있는데 여기 힘 F를 가했다. 그러면 B는 왜 움직일까? B도 힘 받았으니까. 근데 힘을 줄 수 있는 게 A밖에 없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A가 B를 밀었으면 3법칙에 따라 F도 요 방향이겠지? 그럼 운동방정식 세울 때 운동방정식은 RCM에 대한 얘기니까 물체 하나에 대해서만 성립하죠. 이 물체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운동방정식도 당연히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하나는 요 물체에 작용하는 요인과 요인, 그리고 하나는 요 물체에 작용하는 요 힘만 집어넣어가지고 운동방정식 세워야 되겠죠. 사실은 그냥 더한다, 계산이다 이런 것만 염두에 두다 보니까 중요한 조건 빼먹었어. 그래. 책도 착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오, 힘의 합성에 이미 썼는데 한 물체에 여러 개 작용했을 때 같은 효과를 놀아 붙이는 모델에서 한 물체란 말로 시작하지. 계산할 때 당연하다시피 하고 집어넣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헷갈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시 알짱은 한 물체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되고 다른 물체랑 따로 알짱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 모든 힘을 다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힘 다 찾는데 제일 중요한 법칙이 사실은 뉴턴 제 3법칙이었어요. 그렇지? 상호작용의 유일한 법칙이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힘의 분해는 벡터 분해랑 똑같이 넣어.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알짱 구하기라고 하면 진짜로 하면 여러 가지 경우에 알짱 구하기도 갖다 버리기. 수평면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짱은 쉬우니까 갖다 버리자. 작용하는 게 중력. 그런데 가만히 있는 이유는 똑같은 크기의 힘이 같은 물체에 작용해서 중력을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그렇지? 즉 수직 항력의 작용점은 물체에 있다. 그래야 항력을 구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건 됐고 그 다음 마찰형 빗면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짱, 이거는 아까 대충 얘기를 했지만 진짜로 이쪽에 보자. 자, 빗면이 있다. 수평과 각도는 세타라고 하자. 거기에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 표현도 혹시나 면적 같은 거 볼 때 물체가 굴러내려간다고 하지 마라. 큰일 난다. 미끄러진다. 절대로 미끄러져야 돼요. 너네가 과거 2학년 올라갈 때까지는 빗면에서 물체가 굴러는 경우는 절대 볼 수 없을 거야. 응? 빗면에서 공이 굴러 내려오면 바닥에 내려갔을 때 병전도만 할까? 회전도 하지? 회전운동 운동이 맞다 아니야? 맞죠? 그럼 그 운동이 아직 가지게 안 가지게? 가집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왔다면은
위치 에너지가 싸게 묻었나 병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 됐으니까 둘이 갖다 놓은 게 날리고 계산하면 v는 루트 2gh가 나온 거지. 근데 얘가 내려갔을 때 얘가 v로 돌아갈 때 얘가 오메가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으면 이때는 공식이 h부터 떨어졌다 시작. mgh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공이 얼마더라? 2분의 2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이 공식으로 바뀐다. 이게 사실 공의 간속 모멘트인데 잠깐만 공유할까? 수익 꽂혔어. 맞지? 아직은 안 보였지? MR 제곱이 결국은 미끄러지지 않고 잘 굴러내려왔을 때 얘가 V 제곱이 돼. 그럼 식이 생긴 꼬라지만 봐도 10분의 7인가? 이때서 V가 아까랑 다르다 그러지? 구체적으로 V는 루트 7분의 10 GH가 된다. 그래서 말할 때 빗면 1 굴러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아직은 하면 안 되는 이유. 회전동을 안 배웠으니까. 이거 2학년 올라가자마자 배울 거다. 단 저기 I라고 쓴 관성 모멘트가 얼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외울 거고 3학년 올라가면 이제 그걸 유도할 거고. 쉬워. 자, 어쨌든 지금 다시 얘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그럼 여기서 눈에 보이는 단서가 뭐라고? 이 방향으로는 알짜임이 0이니까 바닥을 뚫고 들어가거나 날아가지 않는 거다. 이런 중요한 단서가 있으니까 축하는 나는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겠다. 왜 이쪽은 무조건 여기 빵이거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힘을 집어넣을까? 자, 어느 번째로 작용한 거? 이 물체의 중력이 작용한 거고, 중력은 항상 당연히 몇지가 되지? 면전용이니까 조금 쪼잔하게 하는 거로 가서 위쪽 아래쪽이 어떻게 정해지지? 어디가 위쪽이 그러니까 지문이다. 만약에 이 교실에서 무근함을 소개하면은 영어 표현처럼 업사이드 다운이 맞을까? 틀릴까? 위가 아래로 바뀌는 게 맞나? 무근함을 소개하면 아래쪽이 바뀐다. 안 바뀐다. 판단해봐라. 왜? 중심. 그래. 아래쪽이 지금 중심 방향이니까 그지? 사실 중력의 방향 연직 아래쪽이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중력 방향이 아래쪽이라는 뜻이다. 그치? 그럼 무근함 선대가 중력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래쪽이 바뀔 이유도 없지. 그럼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 무중력 상태가 되면은 어디가 아래쪽이게? 궤도 운동하는 인공위성 내부는 무중력 상태가 되잖아. 그럼 어디가 아래쪽이 돼? 응? 틀렸어. 답은 아래쪽이 없다다. 중력이 없잖아. 네, 그래서 무조건 아래쪽은 중력 방향이다. 또는 무중력 상태에서 당연히 아래쪽이 정의가 안 된다. 자, 어쨌든 지금은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인데 또 다른 단서가 함량 무조건 0이 되는데 수직 함량, 즉 변의 수직의 방향은 자, n도 나중에 한마디 있는데 너네 혹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냐? 기원전 5세기쯤에 살았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 그지? 안 맞으면 다행인데 각각 그 틀린 이론 때문에 물리 분야하고 화학 분야에서 각각 2000년씩 날려온 것 같아요. 난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 면접 같은 걸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린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은 인상이 매우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틀렸던 게 뭐냐면 조금 놀다 하잖아. 오늘 성분 떨기 시작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는 이유는 힘 때문이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 이유는 밀거나 아니면 느리게 하려면 당기거나 그래서 푸시하고 풀이 있어야지 물체가 수평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 방향은 뭐냐? 라는 건데 이게 노멀한 방향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방향이라는 거지.
물질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러운 방향이 결정이 됐다. 예를 들어 세상 더러운 건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간다. 제일 더러운 게 흙이니까 흙. 그 위에 물. 그다음 그 위에 공기. 제일 그나마 깨끗한 건 불이니까 불 태우면 공기 위로 올라가자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야. 생각이야. 그리고 엄청 깨끗한 거는 제오원소, 에테르. 그래서 이렇게 오원소설이다, 그죠? 즉 물질의 성질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푸시하고 풀 때문에 앞으로 가면 뒤로 간다. 즉 간단히 얘기하면 힘이 받으니까 물체가 움직인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다. 그게 15세기에 깬 사람이 누구지? 뉴턴 아니야? 뉴턴 전에 그 뉴턴이 자기 어깨 위에 올라갔다고 했잖아. 갈릴레오 갈릴레이 관상 개념이라고 해서 관상의 핵심 개념은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는 그냥 물체를 그 운동 상태에 유지한다는 거다, 그죠? 즉 물체가 움직이는 이유는 힘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운동 상태가 변한 이유가 힘이지, 그죠? 그래서 얘기할 때 물체가 왜 움직였지? 힘 받아서요? 이러면 면접관이 들을 때 짜증이 먼저 난다. 뭔 소리야? 라고. 물체가 왜 움직여? 힘 받아서요? 저런. 물체가 정지에 딱 움직이는 이유는 힘 때문이겠지. 근데 등속 운동할 때는 힘 받은 게 아니다. 그죠? 알짱 무조건 0이 돼야 되겠죠. 이게 되게 크게 사람들이 면접관이 생각하는 게 방금 이 개념 차이 때문에 참여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히스테리한 반응을 일으켜. 아 그리고 화학이 2000년 남겨있던 그 사원소 변호사리다, 그치? 나쁜 놈 진짜. 자 어쨌든 이 방향으로 알짜임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방향 축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얘의 파란색 방향 성분 그리고 얘를 합하면 무조건 빵이 된다는 얘기다, 그치? 그럼 식이 벌써 하나가 나왔잖아, 그치? mg하고 n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겠지? 그럼 어차피 얘를 쪼개면 이쪽으로 죽을 건데 얘랑 얘는 어차피 합하면 빵이 된다. 왜? 그냥 안 뜯고 들어가니까 나랑 하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 알짜임은 여기 알짜임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얘가 세트니까 얘는 세트겠네? 얘 수직을 주겠네? 그러면 얘도 세트겠네? 얘가 mg니까 얘는 크기가 얼마일까? mg 사인 세트다, 그죠? 그럼 뉴턴 제곱에 따라 이게 ma 그리고 a 방향 사실은 두 개니까 이걸 이 방향은 x라고 하자. max 그러면 이 저 빗면 방향으로 풀어 내려간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즉 방향 하나가 정해졌을 때 나머지 하나는 수직으로 쪼개면은 방금처럼 삼각함수나 플러스나 뭐든 하여튼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쪼갠다라는 게 목적이고 책에서 이런 예를 보이는 이유가 이걸 외우거나 알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쪼개는 게 편한지를 보라는 뜻이지. 그 다음 그 뒷페이지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 줄의 작용은 장력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딱 표현 보자마자 매달려 있대 무슨 뜻이고? 거기는 그냥 가속도가 0이지, 그죠? 아 정지는 운동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뉴턴 법칙은 운동 상태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정지했다라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 가속도가 0이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그럼 좀 복잡해 뭔가 답답한 건 아닌데 정지한 것도 가속도가 0이지? 등속도 운동하는 것도 가속도 0 맞나? 그럼 그 둘 어떻게 구분하지? 정지한 거야 등속도 운동하는 걸 역학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정답은 구분 못해. 구분할 이유도 없고 구분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얘가 여기 있다, 난 여기 있다. 그럼 내가 볼 때 얘는 정지하고 있지? 그럼 얘가 진짜 정지하고 있나? 응? 다시 뭐라고? 같이 움직이는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다, 그치? 무슨 운동하는지도 알고 있나? 일단 확실하게 제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는 게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치? 거기 2파이 1 곱하면 원주가 나오거든? 그게 365로 나누면 지구의 공전 속도가 나오지? 대략 30km/s다. 지금 얘는 최소한 30km/s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안타깝게도 태양도 커다란 은하단 쪽으로 움직이지? 답이 없다, 그지? 그 속도는 훨씬 빠르다. 즉 상대적으로 정지했다라고 하는 거, 즉 관측자 입장이 중요하지
어떤 물체가 정지했다, 움직인다 그러면 구분할 이유도 없고 구분해봤자 맞을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역학. 그 둘이 똑같은데? 모르겠는데? 뭐가 다른지?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그럼 다시 3번으로 돌아서 저기 아기곰이 매달려 있지? 뭔가 잔인해 보이는데? 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거 가속도가 0이네. 어느 방향은 x고 y고 줄다 가속도가 0이네. 라는 거라겠지? 그럼 그 다음에 힘을 분석할 건데 힘이 세 가지가 보이죠? 장력 2개 그리고 중력, 그지?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할 건가? 그랬는데 연직 방향은 힘이 3개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T1의 수직 방향, T2의 수직 방향, mg. 즉 T1 플러스 T2는 T1x 플러스 T2x는 mg 이렇게 식이 나올 거예요, 그지? 한번 좀 귀찮다는 얘기다. 근데 수평으로는 T1 y 수평이 x구나. 미안. T1 x 마이너스 T2 y x 하면은 그냥 0이 나오지. 그러니까 나라면 계산 시작을 수평 먼저 할 거다. 쉽거든. 아니 사실 귀찮거든. 맞다니까. 원래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계산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얼마나 귀찮아. 세상에. 그러니까 9.8 곱하기 6 하면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지? 이건 쉽잖아, 그지? 계산 대충 해도 이게 60 괜찮아요? 좀 더 계산 더 하고 싶으면 60 마이너스 1.2지 뭐. 그냥 생으로 산수 계산하는 것보다 약간의 수학을 집어넣는 게 더 쉽다는 얘기야. 이러려고 수학 배우는 거지 뭐. 사람들도 얼마나 귀찮은 이런 걸 만들어냈겠냐?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곱셈을 할 텐데 할 거야, 진짜. 하자. 그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17페이지 이거 사실 하이탑에 진짜 차이 만드는 게 구석탱이 페이지거든. 심화랑 붙어있는 거. 나머지는 사실 일반적인 교과서가 더 나. 일반적인 청소가 더 나. 그런데 말이지 이 벡터의 곱셈, 즉 단위 벡터 가지고 장난치는 게 핵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들어가면 2학년쯤 수학에서 배울 거다. 그래서 미리 한 번은 봐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5분까지만 시작. 아니 좀 더 시간?